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들 많이 담았는데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반기 시장은 여러 가지 악재를 소화하고 최근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주가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 베테랑들도 베어마켓 종식의 신호탄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2,400선을 중심으로 안착하려는 시도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국내 증시도 바닥 다지기에 들어간 것일지 또 서머랠리 기대해봐도 좋은 것인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정재현 위원님과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6월 초에 한 달 동안 2,600선에서 2,300선으로 거의 13%가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2,400선을 그래도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또 경기가 둔화되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위원님.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어떻게 될지가 좀 많이 궁금하고 정말 바닥을 잡은 것일지 아니면 하락장 속에서 일시적으로 좀 반등을 한 것일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닥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이게 계속적으로 빠질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물가에 대한 얘기들도 반영이 됐었고 침체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이 된 그런 사항들이고 또 하나는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뭐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알려진 그런 사항들이고 인원 감축도 하고 있고 컨센서스 자체가 상당히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반영은 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한국 시장도 추가적인 반등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뭔가 좀 시원하게 움직여주는 반등의 모습들이 좀 나와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보는 게 삼성전자가 치고 가줘야 돼요. 그래야 지수가 좀 쫙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순환매가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 지금 61,000원대예요.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하고 지수하고 똑같이 따라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있는데 과연 지지 라인 때 얼마를 좀 지지를 했다가 움직일 거냐, 요게 이제 고민거리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은 더 이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과거의 시장의 차트를 좀 보더라도 뭐 서브프라임 때라든가 유로존에 대한 위기라든가 뭐 이때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때를 좀 봤을 때에도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나왔었어요. 적어도 2018년도 이전에는 하락폭의 절반을 좀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는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382 반등 정도 38.2%의 되돌림이 그 이후에 강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반등은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2,400대 중반까지는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이건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고요. 중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2,600대에서 2,700대 정도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포인트는 IT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비중을 좀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또 하나는 시장이 이제 반등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후발주들이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보다 종목 업종들 자체가 다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사항들이고 이 순환매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추후에는 또다시 차별화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고 시장을 좀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삼성전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개인들의 올해 삼성전자 매수 평균 단가가 67,460원이래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PBR을 봤을 때 과거 최저점인 1.1배에 근접을 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배 수준의 역사적인 최저점에 왔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시장은 이제 좀 반등에 나선 건지 이렇게 고민이 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지금 다시 매수를 해봐도 좋을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사실 밸류의 하단 자리대에 있었을 때에는 분할로 매수를 좀 접근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시장이 되게 불안불안해요.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외국인 기관들 매도세 나와주고 있고 신용 반대매매 물량 나오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투심 자체가 원체 위축이 돼 있던 상황이라 매수를 해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미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움직인다?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지수는 좀 조정기를 거치지 않을까? 뭐 눌림목 형태의 조정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도 6만 원을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6만 원을 좀 지지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다음 주에 한번 테스트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신규로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 6만 원 이하권역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장이 밸류 자체가 원체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데 문제는 배당주를 저는 계속 사요. 고배당주를 계속 산단 말이에요. 은행주 샀죠. 증권주 샀죠. 그 이외에 뭐 성장을 해 나간다라고는 자동차 쪽도 6%가 넘는 배당이 나오는 그런 기업도 있고 그런 배당주들을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단가가 58,500원 이하입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삼성전자 안 살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신에 고배당주를 살 거다. 10%가 넘는 배당주가 세고 셌다. 그럼 그 배당주를 저는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다음 주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전 그 종목들 또 살 거예요. 오히려 고배당주를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그게 성장주가 됐던 가치주가 됐던 어찌됐든 배당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믿을 구석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좀 사게 된다면 저는 6만 원 이하 자리대를 다시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6만 원 이하까지 올까요? 지수가 이렇게까지 빠질 줄 알았나요? 몰랐어요. 그죠? 네.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번 6만 원을 살짝 깨는 그런 모습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봤고 우리 선윤 의원님 네. 항상 말씀하시는 서머랠리가 이제 오잖아요. 네. 과연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거 지금 네. 시장에서 네.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그 유럽 금리 인상이에요. 네.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어요. 0.5를 올렸습니다. 몇 년 만에 11년 만에 올렸어요. 야, 11년 만에 올렸어요. 자, 근데 제가 달러 지수 얘기를 많이 드리죠. 달러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게 유로화입니다. 유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유럽 전체 흐름이 지금 어떻게 해요? 금리를 인상하는 분위기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달러 지수 안에 캐나다 달러 들어가 있어요. 비중은 크진 않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일단은 계산을 할 때 유로가 들어갑니다. 근데 유로가 올렸죠. 캐나다 최근에 금리 검색해 보시면 2.5%까지 올렸습니다. 불과 작년 말 0%였어요. 순식간에 올렸는데 아무도 지금 관심을 안 가져요. 자, 근데 제가 일본을 맨날 후드려 팼어요. 왜냐?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근데 유로가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단 말이에요. 유럽 전체적으로 싹 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여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원달러 환율 자체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300원 지금 위에 있긴 하지만 이게 밑으로 내려온다고요. 쭉 내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쫙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 네. 외인들이 어떻게 돼요?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빠른 매수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쪽도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최근 들어서 이미 이 외인들의 흐름이 7월 들어서 갑자기 늘기 시작했거든요. 외인들이 코스피에서 7월 들어서 굉장히 많은 수량을 매수했습니다. 많아요. 꽤 많이 매수했어요. 근데 이미 외인들은 원체 자료들이 한 달에 뭐 수억 원씩 주고 보는 그런 자료들 많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미 좀 유럽 연합 쪽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캐치를 다 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 7월 달에 빠르게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많이 또 자금이 빠져나갔던 국내 증시 쪽으로 해서 빠르게 수혈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관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항상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있다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외인들이 들어오는 체크를 하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약간 좀 그런 스타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들이 결국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어마켓 약세장에서의 흐름이 랠리로, 베어마켓에서 랠리가 나오면서 이 썸머 랠리로 가는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율 상황도 제가 1,400원대까지는 가기 힘들다. 만약에 가더라도 1,350원에서 1,400원 사이가 될 것이지 그 이상 가면은 금융 위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고민이 상당히 많이 돼요. 자, 유럽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0.5를 올렸습니다. 빅스텝을 시작했습니다. 추가적인 흐름이 나오겠죠. 근데 유럽이 금리를 올리고 나니까 뉴욕 증시 상승하고 시장 자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왜? 뭐가 다르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제로금리에서 단시간에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럽은요. 이 전에 그러니까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년 좀 넘은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자체가 2% 이상 수준이었어요. 미국 자체가.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단기간에 다시 올린 거잖아요. 근데 유럽은 11년 동안 유지를 시켰다고요. 차분하게 유지를 시키다가 이거를 다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책은 세워놓은 상황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운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또다시 달러에 대한 부분이 원체 조금 강화가 되는 부분을 잡아주는 거, 이 포인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럽의 이번에 금리 인상은 저는 굉장히 좀 잘하지 않았나. 그래서 천천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시장의 뭐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유럽에서 뭐 제로금리여서 갑자기 또 금리를 1%대까지 올린다고 한들 사실 크게 막 경기 침체가 오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이미 충분하게 그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분하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긍정적으로 시장은 조금 더 갈 것이다. 다만 걱정은 이게 베어마켓에서 랠리를 보이면서 썸머 랠리 흐름이 좀 나오는데 이 폭 자체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선은 지금 이걸 보셔야 됩니다. 실적이 예상치보다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기업들이. 미국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실적이 8월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8월까지는 시장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게 계속 움직일 거예요. 쫙쫙. 제가 실적을 계속 좋다고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고, 시장은 기자들은 아니다고 얘기하고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예. 왜? 장담하지 못하니까,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괜찮다. 그래서 썸머랠리 온다. 정확하게 예측해 드렸고, 외국인 돌아온다. 이 다음 뭐다? 아직 기간 안 돌아왔지만 기간 돌아올 때 됐다. 이거 제가 요즘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 흐름대로 간다고요, 시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보시고 대응하시고 8월까지의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베어마켓 그리고 하락작소 반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지금 시장을 좀 간단하게 점검을 해볼게요. 코스피는 2,400선을 회복은 했는데 아직까지도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낙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794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테마주가 하나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게 있어서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폴란드가 K2 전차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더 늘린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수출 규모가 19조 원대에서 25조 원대로 급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주 초반에 관련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 현대 로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만큼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현대 로템. 저희가 이제 강조를 할 때 그 종목을 볼 때 딱 몇 종목 가지고만 얘기했어요. 현대 로템이랑 저희 같이 얘기했던 게 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랑 그다음에 한국항공 우주인데, 거기서 이제 짚어드린 거는 현대 로템이랑 하나 에어로 요거 두 개만 봐라. 아니 대놓고 짚어드렸죠, 저희가 이 토론 이 시간에. 근데 바로 이게 조금 이슈가 되는 게 로템이 좋네요. 17% 급등하고 있고, 오늘 현재 시간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7% 현재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사실 그 수주 물량 자체가 오는 것이 항공 쪽보다는 탱크나 이쪽, 대포 쪽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포인트가 크고 강조드렸던 게 우리나라는 찍어내든 양산을 합니다. 근데 그 품질이 워낙에 좋고 성능도 좋고 가격도 원체,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상황이다 보니 이게 수주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유럽 전체적으로 다 그 방산비 증액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독일도 2%까지 올렸고요. 다 올린다고요. 전체 다 올린다고요. 그러면 EU 연합 전체에서 우리도 니들 따라 살래란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아마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수주 물량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찍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계속 보신다면은 이 방산주들은요, 올해나 내년도에 사상 최대 이익을 낼 가능성도 적지 않아 있다. 굉장히 크다는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한 수년 동안. 그래서 지금은 현재 신냉전 시대로 좀 인식이 될 만큼 약간 조금 고민스러운 좀 자리기는 한데 좀 나쁘진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두 종목은 차분하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방산 쪽의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왜 올라오는지 보니까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과 여단급 이상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올해부터 부활한다라는 소식도 있고 또 하나가 나왔어요. 하나그룹이 이제 방산 계열사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디펜스, 한화 방산 부문의 통합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그룹도 하면 또 우리 정재훈 위원님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하나그룹이 이걸 다 합친다는 게 또 어떤 의미가 될지 궁금하네요. 시너지죠, 뭐. 시너지요. 시너지를 좀 낸다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연합훈련을 하든 뭘 하든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불안한다, 뭐 한다 얘기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뭐 올라갔네, 모르면서 강 PD가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요. 네. 냉정하게 좀 따져보자고요. IT 쪽을 보게 되면 반도체 쪽에 투자를 좀 지연하네, 뭐하네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장비 네. 입고를 늘리네, 뭐하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메모리 쪽도 제대로 안 나온다, 뭐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면 확실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쪽은 뭔가를 좀 보게 되면 DDR5예요. 네. 주가도 안 빠졌어요. ISC가 DDR5 전 최고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봐요. 주가 안 빠졌거든요. 그다음에 아비코전자 바닥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럼 걔네들을 일단 성장주로 하나 이렇게 빼놨어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 현대차, 기아차 괜찮아요. 근데 주가가 안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동차 부품주를 보는데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 오늘 실적 발표인데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자동차 부품주들도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또 있고 여기에 또 파생이 돼서 보는 게 2차 전지란 말이에요. 네. 소재 쪽. 네. LNF나 에코프로 BM이나 실적 상당히 좋을 거죠. 근데 주가 못 올랐어요. 못 올라가요. 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안 빠졌으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상실 EDP나 TCCT를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럼 그들 기업들이 오히려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고, 또 하나 보게 된 제약바이오는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웅제약이 됐든 바이넥스가 됐든 셀트리온이 됐든 걔네들이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걔네들을 보면 돼요. 그 이외에 또 성장주가 뭐가 있을까? 실적이 급증이 나올 수가 있고 좋아질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 건설이 있을까? 조선? 화학? 뭐가 있을까? 이걸 따져보게 되면 네.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방산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수주 잔고가 30조가 넘습니다. 네. 물론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고, LIG 넥슨 올해 수주 잔고 10조 원 넘어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현대로템 폴란드에다 대박 쳤어요. 현대로템은 거의 뭐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을 핥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그런 상황에서 군 체제는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다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좀 큰 강점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지수방어 섹터가 아니라 성장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성장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게 시대가 만들어준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권역에 있는 유럽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거의 군비가 없어요. 무기나 이런 부분 다 없고, 네.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우크라이나 지원해주고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볼 수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S&T 중공업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겁나 급등한다고 지금 인이어로 얘기를 하는데 PD님이 왜 급등하겠어요?
궤도 만들고 자동 그 전차 쪽에 있어서 부품을 생산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올라가는 거고 평화산업인가 아마 그 친구도 상가예요. 아까. 그 친구도 궤도를 만들 거예요. 그 부분 때 움직이는데 얘는 재무 구조가 안 좋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는 빼놓고 그러면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 이들 기업들을 만약에 못 샀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네. 미사일에 미사일에 대한 부분들과 화학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풍산. 화학은 일단 미사일은 풍산, 네. 화학은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자랑짓 막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럼 그런 기업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꼭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서야 이제 더 지금 사도 되나요라는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 큰 한마디가 더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윗꼬리를 많이 달아요. 윗꼬리를 많이 달아주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 보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계속적으로 협력 관계가 나오고 있어요. 방산 쪽하고 미국 쪽하고 협력한다라는 그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LIG 넥슨도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기업인가요? 협력 관계에 좀 MOU 에 체결된 부분들도 있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지금 공격 그 TA50 같은 경우 수출을 계속적으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하나 디펜스가 일단 폴란드에서도 자주포를 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이 더 큰 게 호주에 또 있어요. 호주도 일단 규모가 약간 축소가 됐지만 호주 쪽의 방산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리한 고지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시스템하고 원앱하고 호주 쪽 기업하고 MOU를 좀 체결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포석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호주 쪽 같은 사업도 따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들 4개의 기업, 5개의 기업 이들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얘네들만 하는 게 아니니까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까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들에서 테마성의 흐름들은 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폴란드 MOU 체결이 아마 다음 주에 있을 거예요. 맞아요. 다음 주에 예정되는 게 다음 주에 있을 건데 그거는 그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전 수주를 나올 게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를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시장 이야기, 방산주 이야기까지 나눠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원 메디컬을 39억 달러, 하나로 약 5조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에 나스닥에 입성했던 원 메디컬은 대면, 비대면으로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회원은 77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 이슈로 관련주들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두 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그간 원격 의료 관련된 서비스에 꾸준하게 도전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온라인 약국 서비스 필팩을 인수를 했고 또 제품도 출시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쪽 분야가 또 아직까지 블루오션이고 확장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선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실 뭐 이제 시작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블루오션이라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참 77만 명 회원 수가 있는데 5조 원에 샀어요. 이야, 진짜 싼 거예요? 비싸죠. 네. 비싼 건가요? 비싼 거죠. 5조 원이 왜 이렇게 싸게 느껴지죠? 한 자리라서 네? 한 자리라서 네. 5만 억입니다. 5만 네. 억. 네, 비싸네요. 5만 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일단 뭐 5조 원인데 뭐 이게 추가로 이제 아마존에서 어떤 뭐 크게 이 M&A를 통해서 매출 확대 포인트를 크게 잡는 것 같긴 한데 이걸 뜯어서 보면은 5조 원을 주고 샀는데 이제 180여 개 의료 시설에서 원격으로 하는데 8,000개 이상의 기업들 직업에게 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5조 원이라 상당히 비싸다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이게 뭘 부추기냐면 아마존에서 이렇게 질러버렸잖아요. 그럼 헬스케어주들의 이제 그 기본 시총 자체가 그러니까 엔솔 같은 거지 한마디로 우리나라 따져보자면 그게 뛰어버리게 돼요. 굉장히 비싸게 산 거거든요. 그 뛰게 되면은 헬스케어주들의 기업 가치 자체가 아마존도 이렇게 보는데 스스로 올려지게 되고 시선 자체도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있어서의 이 흐름이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미국도 그러하지만 뭐 전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선진국들은 사실 그 고령화 인구가 높아지는 건 사실 현재 사실이니까 그런 포인트에서 굉장히 매출 포인트가 큰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그 헬스케어 시장만 보더라도 5천조가 넘어가거든요. 정말 커요. 작지가 않아서 그 가치는 더더욱 클 수가 있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나중에 한 아마존이 뭐 이거를 몇 년 보고 투자한 건 아니니까 최소 10년, 20년, 30년을 보고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뒤의 흐름이 뒤에는 이 회사가 지금 되게 싸게 느껴질 수도 있어. 싸게 산 거라고 팔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드는 게 뭐냐면 전기차 초입 구간에서의 그런 느낌이랄까? 테슬라의 첫 모습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도 없잖아. 조금은 보이긴 해서 저는 굉장히 조금 재밌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게 글로벌 시장 전체 미국 시장에서의 헬스케어주들의 가치를 끄집어 올리는 포인트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마 차분하게 좀 상승 흐름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분명히 헬스케어주들이 2차전지주들 이상으로의 기업 가치가 높아질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봐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 원격 진료 관련주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많죠. 어느 쪽을 제일 유심히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도 보고 있긴 해요. 요즘에 뭐 네. 새로 상장한 루닉 같은 경우도 AI 관련 진료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많잖아요. 유비케어도 있고 뭐 기존에 유명했던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도 있고 뭐 비트컴퓨터도 있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네. 뭐가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관련주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미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원체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좀 바뀌기도 하고 매출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고민 중이긴 해요.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긴 못할 것 같고 제가 찾아가지고 차근차근 저도 공개를 해볼게요. 괜찮은 게 있다면. 그래서 네. 방송을 잘 지켜보시면 아마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헬스케어 쪽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 원격 의료 관련주들은 뭐 이렇다 할 시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코로나가 다시 번지면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뭐 이런 이슈까지 가세를 한다면 주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정지현 위원님. 원격 의료 관련주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냥 뭐 네, 순환매죠. 순환매요. 네. 일단 가장 큰 부분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됐어요. 원격 의료 자체가 진료 자체가.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법에 대한 규제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게 자유롭지 못한 단점이 좀 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이게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개정하기 전까지는. 근데 아마 이게 원격 진료가 허용되지 않아야 허용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고령화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헬스케어 원격 의료나 이런 원격 진료라든가 이런 쪽은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뭐 허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순환매 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마존에서 헬스케어 사업을 뭐 본격화하기 위해서 원격 진료주를 인수를 했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대부분 다 급등 나왔겠죠. 급등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순환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순환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았던 월 2회 의무 휴업을 폐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커머스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던 대형마트는 기대감을 내비치는 모습이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면서 업계 진통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간 시장에서 소외됐던 유통주들, 이제는 담아봐도 좋은 시기인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또 마지막 질문이니까 OX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주, 지금 담아봐도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을 확인을 해볼게요. 유통주, 뭐 롯데마트,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을 담아봐도 좋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선윤 위원님. 네. 왜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 이게 정말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아니 뭐 그 사실 뭐 대형마트 풀어준다고 해서 이게 크게 매출에 영향이 사실 다가올까?
이런 고민 들기도 하고. 일단 말씀 주셨던 대로 유통 관련 상황들 뭐 원체 많은데 이게 과연 조금 이슈가 될까 싶기도 하고, 사실 저는 그렇게 뭐 딱히 와닿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때 다 해먹었어요, 사실. 엄청나게 뭐 대표적인 게 뭐 배달 관련주들 보면은 뭐 장난 아니 가치가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뭐 어떤 이마트나 뭐 이런 뭐 롯데 쇼핑이나 관련돼 가지고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저는 큰 기대 자체는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유인즉슨 실적을 좀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게, 사실 올해 실적이 좀 어둡긴 해요. 네, 이제 1분기 실적 자체가 원체적으로 안 나와줬고 2분기부터 좀 개선이 나온다고 있다곤 하지만 이게 아직은 좀 만만치가 않아요. 영업이익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 근데 매출은 또 뜨고 있긴 해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냥 많이 유통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냥 그 편의점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편의점이요? 예, 편의점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유통을 보시는 것보다는 뭐 GS 리테일도 있고 그다음에 네. 그 CU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차라리 그쪽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굳이 큰 쪽보다는 작은 편의점 쪽의 매출 자체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포트를 좀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증권사에서는 이 제도가 폐지되면 실적 개선이 엄청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엄청날까요? 저는 이마트는 그렇게 보진 연간 매출이 않는데. 1조 원이 늘어날 거고 네네. 롯데쇼핑은 4천억 원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네네네. 네, 리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쉽게 과연 진행이 될까? 이게 언제부터 그랬죠? 저희가 그 대형마트를 갈 때 휴일이 있었던 게 한 2012년부터요. 7, 8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10년 전이네요. 10년 전. 풀어줄 만도 된 것 같긴 하네요. 살펴보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풀어준다고 한들 이게 매출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까? 사람들 지금은 뭐 안 가더라도 꽤나 안정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해가지고 보면 그렇게 계산은 나와요. 왜냐하면은 6일 중에 6분의 1이 늘어난 거니까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사실 막상 까보면요, 사람들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실적은 좀 늘는 건 사실이지만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미 사람들 안정적으로 뭐 쉬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감 없이 지금 지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쇼핑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향은 오히려 제한적이다. 살 거 있으면은 연날 맞춰가지고 가가지고 사거든요. 굳이 뭐 열었다고 그거 크게 영향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조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정재훈 위원님, 우리 위원님도 이런 종목들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일단 단기적으로 좀 주가는 반영이 됐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뭐 리포트를 네. 보니까 뭐 이마트 같은 경우 뭐 1조 원 1조. 매출이 네. 좀 늘어나고 했잖아요. 네. 보고서가 나왔다고 했는데 네. 가봐야 알죠.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부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만큼 씀씀이도 줄어들 건데 과연 그렇게 늘어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결정적인 건 이마트 기준으로 엄청나게 빠졌어요. 엄청나게 빠졌는데, 이게 올라간 것도 아닌데, 이게 작년 배당 꼴랑 2,000원이에요. 꼴랑 2,000원. 꼴랑 2,000원. 네. 이 10만 원이 넘었던 주식이 네. 작년 기준에서 15만 원에 육박했던 이 주식이 배당은 꼴랑 2,000원. 적은 건가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15만 원 주식을 네. 사면 네. 한 주 샀다 치면 네네. 그 배당이 200원이나 2,000원이 나와요. 2,000원. 네. 2,000원 뭐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사세요. 만약에 제가 이마트를 사느니 네. 저는 GS 리테일 5주를 사겠습니다. 6주. 편의점주. 네. 이마트가 지금 11만 원이라 치고 네. GS 리테일이 24,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한 5주 정도 살 수 있겠죠? 4주? 5주 정도 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GS 리테일 여기서 5주를 사잖아요. 네. 그러면 배당이
얼마가 나오냐면 6,000원이 나와요. 아, 진짜요? 오. 그러면 네. 굳이 이마트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이마트 사실래요? 아니요. 그죠? 차라리 이거 살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로만 따지면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고배당 정책 써야 돼요. 이마트 이거. 주주를 호구로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멸공은 외치지 말고 배당을 겁나 늘려야죠. 배당을! 제 2의 한화 같은 느낌인가요? 욕먹어도 싸죠 일단. 멸공 외칠 게 아니라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 친화. 뭔가 배당을 네. 늘려야 돼요. 배당을 그러네요. 늘리고 해야 되는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배당은 겁나게 안 주고 있고 그리고 주가는 빠지고 있고 자사주 매입을 하든 아니면 자사주가 있네요 여기 100만 주 자사주 소각을 하든가 하면 좋죠. 그렇죠 자사주 소각을 하든가 안 한 거예요, 아직? 아주 지금 자사주 보유하고 있잖아요 3.9% 100만 주 그러면 자사주를 소각을 해도 되고 배당을 더 늘려줘도 되고 그렇게 주주를 좀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다면 얼마든지 사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마트 살 바에는 GS 리테일을 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롯데쇼핑 쪽은 어떠세요? 롯데쇼핑도 한번 보자고요. 롯데쇼핑은 안 봤는데 네. 롯데쇼핑을 좀 보게 되면 그 나물의 그 밥이 아닐까 싶은데 롯데쇼핑도 일단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배당은 지금 배당 수익률은 3% 정도가 좀 나오는데 롯데쇼핑은 그다음에 좀 적게 빠졌거든요. 네. 적게 빠졌는데 지금 최대 주주가 61%예요. 롯데 지주 외. 이것도 자사주 얼마 안 갖고 있네. 18,000주밖에 안 갖고 있네. 지금 욕하시려고 했죠. 이건 또 그냥 주주들을 위해서 무상증자 한번 세려주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시키고 그렇게 해야 투자할 맛이 나지.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요? 무상증자는 경기 좋을 때만 하나요? 그래도 경기 좋을 때 무상증자는 경기 좋을 때만 하라는 그 법이 있나요? 그러면 그럼- 최근에 무상증자 네. 막 했던 거는 경기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네. 주주를 위해서라는 주주를 핑계로 삼지만 뭐 네. 이렇게 쳐 올려서 한번 한탕 해먹겠다 뭐 이런 악용할 거지만 수도 있잖아요. 악용할 수도 있겠지만 네. 롯데쇼핑 자체가 네. 악용을 할까요? 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됐든 주주를 생각한다면 자사주를 매수를 해서 소각을 시켜도 되고 아니면 뭐 배당을 늘려도 되고 더 아니면 무상증자를 해서 주주들한테 줘도 되고 뭐 그런 방법은 많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그렇죠. 많다. 그럼요. 네, 이마트 롯데쇼핑은 그런 거 해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이마트하고 네. 하나하고 이거 기업들이 이거 안 되겠네. 비슷한가요? 그 다음에 나물의 한번, 그 밥이에요. 아,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아닌데요. 네, 다음에 한번 묶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허반석 위원의 작전 리포트 준비돼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분 간에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